안녕하세요.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팩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약은 화학물질의 집합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단히 당연한 거죠. 고온에서 그냥 물 추출한 게 탕약이죠. 애시당초 제형화를 할 때부터 본초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부정하면 사실 뒤에 더 들을 말씀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강의에 참여하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구성 성분은 상당수가 규명이 되었고 그 작용 표적도 상당수가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의대생들이나 이런저런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놀란 게, 아직도 한약이 BBB 투과를 못한다 이렇게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약의 양리 성분들 상당수는 일반 상용화된 의약품에 비해서 다소 투과도가 높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빙편이나 용례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 BBB 투과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 이미 양리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감초가 PGP라고 하는 수송 단백을 조절해서 한약의 흡수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기전들도 어느 정도 규명이 좀 돼 있어요. 한약의 약동학 연구도 많이 진행돼 있어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없던 거하고는 정말 천양지차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최근 20년세, 그리고 또 이제 최근 10년세, 또 최근 5년세 이렇게 갈수록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 학부 졸업 이후에 한약 동향을 잘 모르면 이 한약 분야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따라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계 중에 HPLC라는 게 있어요. 제가 관련 영상을 하나 이제 띄워드릴 건데,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잡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복잡한 혼합물, 그게 바로 한약이죠. 효율적으로 분류해보면 당연히 한약에 탕전을 했을 때 뭐가 들어있는지 금세 알 수 있게 되겠죠. 중국에서 한약 자원 조사를 하면서 산지별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 어떤 본초로 조성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떤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어디에 작용하는지 그걸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생물정보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수용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보는 네트워크 양리 연구, 한약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작용 이런 거 연구하기 굉장히 또 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약은 대부분 흡수된 성분만이 양리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이 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죠. 요런 학문을 이제 혈청 양리화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80년대 일본에서 한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결국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연구 방법론으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방법입니다. 한약에 화학 성분 엄청나게 많기는 많은데, 일단 뭐라도 흡수가 돼서 체내로 들어와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이미 양약 분야에서 연구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이 많다는 차이가 있을 뿐, 거기 맞춰가지고 한약 성분이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뒤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하고 겹쳐져 있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한약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한약은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다 보니까 사람에 있어서는 거의 흡수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이거를 대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죠. 특히 한약을 대사하는 그런 이제 장내 미생물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 부틸레이트나 이것저것 많은 단순 지방산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은 주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염증성의 대사물들을 생성을 하는 장내 미생물들은 감소하게 되거나 그 영향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얘기가 쭉 나온, 우리 뭐 약간 사이비 의료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세는장 증후군에 사는 얘기들,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쭉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이름만 뭐 장투가성 증가라고 해서 뭐 이름만 좀 바뀐 거지,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정식적으로 뭐 이제 좀 이제 품위 있게 뭐 장투가성의 증가 이렇게 말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한약의 주요 양리 표적은 세포의 수많은 신호 경로들에 관여하고 있어서 사실 어디에 정확하게 작용하는지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쨌건 뭐 한약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한약의 작용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좀 규명하기에는 아직 좀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그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모른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충 오히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예 모를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한의학에 알고 뭐를 모르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모르는구나, 즉 무지의 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교과서를 보면 뭐 잘 규명이 안 됐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대충은 안다는 것이니까요. 뭐 어쨌거나 뭐 MABK라거나 뭐 PI3K라거나 뭐 이제 뭐 스탯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세포의 인자들하고 경로들에 대해서 한약이 뭐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경로들은 굉장히 뭐 스파게티도 아니고 막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사실 세포 생물학 하는 분들도 아직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아주 복잡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거나 어쨌거나 그래도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한약이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대충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한약이 어떤 효과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지는 항염증, 항산화작용이라는 굉장히 평범한 그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은 여러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을 해서 세포의 활동을 변화를 시키게 되고, 대부분은 세포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억제, 무조건 저해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세포가 일어나기 쉬운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염증 반응을 차단을 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여러 가지 적응적인 반응을 돕거나 억제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거나, 혹은 주로 암세포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면역이 저해되어 있는 암 미세 환경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세포 사멸을 오히려 유발을 시킬 수가 있더라.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알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암에는 오히려 보이티제를 쓰는 게 이런 부분들하고 관여가 돼 있어요. 어쨌거나 대부분 한약이 억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작용은 일관되고 있지만 세포나 조직의 환경에서는 걔네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항상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항염증, 어떤 상태에서는 염증 유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한약 성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가 어느 정도 좀 끝나다 보니까 한약의 특성에 대해서 나름 좀 그룹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청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자적으로 NF-kappa-B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염증 유발 인자의 활성을, 그러니까 얘가 핵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사이토카인, TNF-알파 이런 것들 형성하는데 그걸 차단을 해요. 그리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는 또 거꾸로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는 그런 작용이 있겠죠. 어쨌거나 반대로 보이티제 같은 경우에는 NF-kappa-B에 대한 작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 증가 효과 정도는 뚜렷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혈치는 약들이라고 해서 보면은 또 대다수가 항염증, 항산화 특성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뭐 어혈약 먹었을 때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게 뭐를 기를 돌려서 이런 게 아니라 뭐 PDGS, 그러니까 콕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그 위에 아예 뭐 아라키도산, 뭐 지방산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콕스의 작용이 억제화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엔세이드 복용하면 위궤양 생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이 안 좋은 거고 우리 뭐 이제 뭐 소화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는 게 위 보호하는 게 그런 약을 같이 넣어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청열제가 먼저 나오고 보육제가 또 그 후로 나온 게 결국 청열제에서 항염증 작용을 뺀 게 우리 보육지제라는 겁니다. 뭐 십전대보탕이나 옥변분산 먹였을 때 감기 잘 안 걸리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작용들도 있겠지만 물론 뭐 보육지제 작용이 뭐 한약에 포함된 다당류가 바이오 패치에서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면역 반응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뭐 외부로부터 감염에 보호 작용을 갖는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충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으로도 한약의 큰 특성은 대충 이해가 됐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어쨌거나 한약의 주요 작용이 크게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 이 정도라는 게 현대적으로 한약 분야가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알려진 아주 큰 한약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이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통해서도 한약 이론의 구조를 대다수 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어차피 한약이라는 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 체계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건 이제 한약하고 아주 무관한 현대적인 병리 연구들이 염증이 생각보다 많은 질환의 근원이거나 혹은 병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심혈관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 아예 면역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신경정신 질환까지 뭐 피부 질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뭐 정신신경내분비 면역학이라고 하는 아예 우리 잘 아는 HPA-축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생리와 병리를 설명하려는 학문이 있고 뭐 이 사람들의 영향이 여기저기 미치다 보니까 여러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도 그 기전을 중심으로 HPA-축을 중심으로 코티솔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코티솔이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죠. 이것이 핵심 작용이 NF-카파비를 억제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라고 하는 별도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반면에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경로를 간섭하다가 결과적으로 NF-카파비를 억제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뭐 어쨌거나 뭐 고속도로, 국도 뭐 이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스테로이드는 외부에서 뭐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스테로이드가 만성화돼 가지고 뭐 내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부신해서 분비가 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건 장기 투여 시에는 아직 그 기전은 잘 모르긴 하지만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항염증 활성이 무력화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좀 우리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관련 참기적 변화는 계속적으로 유발이 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약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내인성인 그런 무력 기전을 여러 가지로 회피를 할 수가 있죠. 일단 경로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가 한약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들입니다. 한약은 뭐 임상적으로는 스테로이드에 가깝다. 뭐 이제 항염증제지만 장기 투여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다. 뭐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은 또 현대 병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뭐 이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라면 그렇게 사실 뭐 놀라운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 가지 질환의 병리와 겹쳐지게 되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가해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뭐 세포 사멸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바로 염증의 사이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만성 스트레스나 알로스타시스 이런 것들 있죠. 뭐 심혈관 질환, 뭐 피부 질환, 뭐 이제 수족 냉증,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은 염증성 질환 혹은 염증에 관여하는 질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세포 병리가 소위 뭐 신항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기체 전체 패턴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세포 수준에서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거나 뭐 자가 포식도 뭐 진행이 되고 에이박토시스가 뭐 진행이 되고 이런 적응이 진행이 되다가
적응이 실패해서 이제 세포 사멸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에서 한약 성분들이 이것저것 간섭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상당수가 세포가 가려는 길을 막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요즘에 많이 밝혀져 있는 한약의 특성입니다. 이 표현은 좀 싫어하는데 양성유효, 음성부족 요거를 염증유효, 항염증 부족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이 더 일어나게, 자가포식은 좀 더 일어나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쓰면서 활성산소, 라디칼을 만드는 것을 좀 제거를 하게, UPR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 합성해서 이제 실패한 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기전들 또 원활하게 해주는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초기에 적응하는 반응은 좀 더 높고 스트레스에 의한 최종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세포나 조직이 사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한약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약을 항염증, 항산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엔세이드냐, 비타민 C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심오한 개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결국 한약이 가진 많은 특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항진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비특이적인 증상, 우리 원장님들이 임상에서 그냥 환자들이 막 이것저것 호소하는 대다수의 증상들이 사실은 염증과 관여되어 있는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염증성 작용을 한 대증요법이 바로 한약이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일부 환자들에서는 잘 조절되지 않은 HPA-축의 과잉 항진이나 이런 걸 통한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염증 수준을 감소를 시키고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반응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 개선이라고 부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원래 한의대 예과에서부터 본과까지 기초 과목에서 전부 다 다뤄서 임상으로 우리 본과 2학년 정도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입시켜줘야 되는 2년, 3년, 4년 이 정도에 걸친 내용들을 그냥 10분 안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냥 쭉 읽고 주마간산으로 그냥 훑어본 겁니다. 저희 강의는 이게 맞다고 그냥 전제를 하시고 이 강의에서는 이게 왜 질환에서 의미가 있는지 각자 질병에 따라서 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고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좀 미리 들어두시고 기존에 공부를 해두셨다고 하면은 이 부분 바로 그냥 들어두시면은 이렇구나, 한약이 이런 약이고 이 질환이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한약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겠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효과가 확인된 한약이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게 과학적으로 어떠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임상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 강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제 의도라고 하면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의 들어주시면은 한약이 이런 약이구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주마간산식이긴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한의원 그리고 청년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